을 드리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가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경매나 공매에 궁극적으로 우리 경매 낙찰자가 경매 낙찰에 따른 훗날 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자가 됐을 경우에 어 어찌 보면 우리 경매의 가장 본질을 알 수 있는 집행법 91조 2항부터 5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수와 소멸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낙찰이 이렇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순위 임차인이 맞다면은 우리에게 인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맞는지에 관한 그 내용이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의 강제 경매 깁등기가 본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말소가 시작되는 시발점인 말소 기준 등기가 23년도 3월 28일자인데 이렇게 뭐 갑을병이라는 세 분의 이런 외견상 전입신고가 이렇게 앞서 있는 관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됐고 그게 맞다면은 우리에게 인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틀에서 놓고 봐야 되고 이 안에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공유 지분인데 이 공유 지분권자도 우리에게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갑을병 중에 갑과 병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먼저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내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많은 세입자를 가지고 월세 수익률이라든가 그걸 논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1980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리고 왜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게 된 입법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고상하고 더 높은 품위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접근하실 때, 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을 접근하실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조문은 3조 1항 조문인데 1조에는 목적이라는 란에서 주거의 안정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보법이 왜 나왔을까? 원래 임대차는 토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민법 618조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서로 간에 이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80년 초 이전까지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 임대차 보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은 참고로 민법상의 이제 담보 물건이 아닌 용익 물건, 사용 수익하는 물건 중에서 303조 1항인 전세권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아시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 계약서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작성을 했는데 A4 용지에 전세권이나 전세 계약서란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기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미등기 전세가 되니까 주택 임대차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바로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등기까지 이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왜 이 법률이 나와 있을까를 취지가 어디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A라는 집주인과 B라는 세입자가 가령 1억의 전세금을 주고 세를 들어올 때 그 세입자 관점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든가 새로운 은행의 근저당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금전 채권으로 가압류라든가 금전 이외의 가처분이라든가 국수지방세 압류라든가 가등기 가처분 이외에도 강제경매, 공매 내지 임의경매 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려면은 그 3자, 아까 말씀드린 그네들이 보고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공시, 누구나가 보게 하는 공짜와 볼시를 쓰는 공시 방법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대부분이 등기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점유로서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전세권을 등기를 하게 된다면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더 많은 세입자는 등기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은 없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거 안정에 문제가 발생된 거였죠. 그래서 많은 민법학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연구를 해서 등기 비용도 안 나갈 정도로 남한테 인지할 공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게 3조 조문의 1항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가로 안에 대항력이라 묻고 있는데
대항은 주장한단 말이고 부동산의 대명제는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공시로서 주장하려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등기지만은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1항의 조문의 첫 번째 조문 문구를 보시면은 등기가 없더라도 문구가 딱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없다라 말은 등기 비용이 안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라는 개념을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인도와 플러스죠. 전입신고를 둘을 합산해서 이 부분은 확정일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오로지 근저당처럼 우선 변제하고만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부칙 3조에 따라서. 그래서 인도와 전입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요건이 완성된 이 길이 있는데 일단 위견상 이분들이 이 경매 사건에서 내가 세입자라는 것을 권리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란 축과 전입신고에서 공시에서 일단 전입신고가 앞섰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인도까지 앞서고 또 반대급부가 있는 유상계약인 임대차가 맞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본 사건에서 이제 그 우리 판립장은 바로 인도와 전입신고를 할 때 한 축이 전입신고인데 전입을 하려면은 단독주택의 공시방법은 소지지와 지분만 특정하면 되지만은 집합건물 같이 모두 언급드린 제1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방법의 한 축은 전입신고에서 집합건물이라면은 명확하게 소유권이 구분된 관계니까 소재지와 지번 예컨대 성북구 안암동 5-1번지까지는 소재지와 지번이지만은 만약에 집합건물이라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니까 동이 존재하면 동이 특정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별도의 전유 부분인 호수가 특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본 건물은 등기부상 그러니까 공부와 현황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남들한테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은 현황, 예컨대 문패가 501호인데 실제는 401호가 등기돼 있다면은 401호로 특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로 기준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만약 공부끼리 불일치한 경우, 여기서 말한 공부란 것은 공적 장부에서 등기부와 건축물장을 지칭한 것인데 만일 두 개가 일치를 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될 경우를 의미한 것인데 현재 본 사건에 관해서 이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단독 주택인 것처럼 보여지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집합건물로 표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 입장은 건축물 대장으로 본다면은 본건은 집합건물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그 부분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 열람을 떼보면은 그 부분에 관한 특정이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안에서 단독주택이 아니라 집합건물이 맞다면은 명확하게 제1호와 제2호에서 제1호인지 2호인지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사건의 공시 방법에서 중대한 금결이 있는 경우가 돼서 우리한테 태양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저는 임차권자가 인수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논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건을 경매 사건이나 공매를 접근할 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했다면 남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건의 난이도가 좀 더 깊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본건은 그렇게 막 간단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하자가 없는 것 같고 1강 때, 2강 때 언급드린 바 1영상, 2영상 죄송합니다. 영상 때 언급드린 것처럼 본 물건은 저는 2억 정도 간다는 근거를 그때 제가 한번 짧은 생각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본문권의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영상에서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우리 강의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볼 때 큰 틀에서 부동산 개념에서는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수 정비 사업에 의해서 그 정말 맞다면은 그 부분에 반사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벗어났다면 그 나름대로 반사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법리 관계에서 공유지분 이론을 가지고 본건을 풀어서 이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소액 사건을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아주 줄거리만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4 영상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리고 영상의 특성상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